2교시 시작할게요. 지금 이제 이번 주는 기본 진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1교시에서는 이제 외래 진찰료까지 했고요. 이제 2교시 입원료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리 입원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입원료에는 의학관리료가 있고, 그 다음에 간호관리료가 있고 병원 관리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입원 환자 의학관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가 이제 뭐 회진을 돌거나 아니면은 이제 의무 기록을 작성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학관리료에 들어가는데요. 자, 구성 비율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학관리료는 40%,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그래서 간호사가 이제 투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간호기록지 작성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25%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병원 관리료에 해당이 되는데요. 요거 35%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부대 시설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세탁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병원 관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성 비율에 해당하는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요. 물론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간호간병 통합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달라요. 자, 입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료에다가 입원료 등이라고 해갖고요. 기본적인 일반 입원료뿐 아니라 이렇게 스페셜하게 무균 치료실이라든지 신생아 입원실 같은 경우 뭐 중환자실, 격리실 이렇게 조금 차등으로 이렇게 수가를 매겨지는 것들을 합쳐서 다 입원료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 입원료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입원료에 해당하는 것들은 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 요양기관별, 종별에 따라서 이제 각각 산정을 하게 돼요. 네. 자, 그리고 입원료를 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일반 입원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스페셜 파트 같은 경우는 미리 요양기관의 병실이나 병상 현황을 이제 그 심사평가원에다가 미리 신고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당 요양기관에 이제 뭐 무균 치료실이 있는지, 납병동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ICU 같은 경우 이제 ICU가 있는지, 신생 ICU, 뭐 소아 ICU에 따라 가지고 각각 산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거는 미리 이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 입원료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 입원료가 있고 이렇게 스페셜한 특수병실 입원료가 있는데,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을 할 때는 일반 입원료를 중복 산정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병동 같은 경우는 요거에 해당하는 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특수병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가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개를 중복해서 산정을 할 수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요 그 특수병실 입원료 같은 경우는 뒤에서 해당하는 그 환자라든지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또 정리를 해 보자면요. 자, 입원료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산정 기준이고 이제 몇 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입원료 하루 일당은 이제 정오 12시부터 그 다음 정오 12시까지가 1일당이다. 우리 이제 거의 이제 암기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1일당에다가 50%를 가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입원하는 시간, 그리고 퇴원하는 시간이 요 시간에 해당이 되면 1일당 입원료에다가 50%를 가산할 수 있다. 그래서 밤 12시에서 새벽 6시 안에 입원하신 분들, 뭐 거의 뭐
ER을 통해서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퇴원 오더가 났는데 밤에 18시에서 24시에 퇴원을 했다. 그러면은 요것도 50%를 가산할 수 있다. 그래서 입원 시간과 퇴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50% 가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입원료 체감제가 있는데요. 이거 요양병원에서도 체감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원료도, 일반 입원료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 입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신속한 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병상, 회전율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요. 입원료 체감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00% 가산할 수 있는 거는 15일까지고요. 16일부터 30일까지는 90%. 그러니까 이제 10%가 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31일 이상일 때는 85%를 이제 그래서 15%가 이제 감산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요양병원은 달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의원급에서부터 상급 종합병원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생아 입원료에 대해서 잠깐 또 여기서 살펴보면, 이제 신생아 입원료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질병이 없는 신생아가 산모 진료비에 이제 포함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 사용하는 신생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큐베이터 보육기 같은 경우는 산정 기준은 1당이다. 그래서 이제 보육기를 며칠이면 이제 뭐 3일 사용했으면 3일에 해당하는 그 1당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신생아가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은 질병에 대한 치료, 예, 그래서 보험급여 후에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입원료에서 30%를 가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나이하고 이제 어디 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여기 보시면 내과 질환자하고 정신 질환자 같은 경우는 30%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8세 미만의 소아 환자도 30% 가산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지금 입원료 산정 지침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특수병실이 있었잖아요. 특수병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집중치료실 같은 경우는 뭐 급성기 환자의 뇌졸중 환자라든지 뭐 고위험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입원이 되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무균치료실, 업세팅 룸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된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현황 같은 경우는 이미 심사평가원에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혈모 세포 이식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무균치료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한다던가, 물론 이럴 때 들어가는 소모품 같은 경우는 별도 산정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납으로 차폐시켜 놓고 특수 치료하는 이런 경우, 이제 방사선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럴 때는 이제 원자력 안전 법령에 의해 가지고 적절하게 시설을 갖추고 이제 심사평가원에 신고가 된 상태에서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납차폐 특수 치료실 입원료를 별도로 산정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격리실이라든지, 그죠? 아이솔레이션 룸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되어 있겠죠. 면역력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일반 환자가 감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환자와 한다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진 환자분들 중에 화상 환자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3도 이상이 36% 이상일 때 이제 격리시켜서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이럴 때도 이제 격리실 입원료 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변동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분만 후에 당일 귀가나 이제 이송이 돼가지고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보통 납병동 하면 6시간을 좀 기준으로 잡잖아요. 예, 근데 6시간을 기준으로 잡는 거는 다른 이제 과나 응급실이나 뭐 그 OR 수술실 같은 경우인데, 분만 같은 경우는요, 당일 귀가하는 거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이 데이케어룸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입원 진료비 20% 부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환자실 같은 경우도 중환자실에 준하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준하는 환자를 치료를 했을 경우,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각한 질환이라든지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집중 케어가 필요한 이런 경우.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삭감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알코올리즘에 의한 뭐 위드드롤 신드롬, 뭐 어떤 이제 뭐 그 금단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후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이제 ICU에 입원해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삭감이 된다라는 거. 근데 삭감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집중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에 준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설명을 드린 상태에서 우리가 ICU로 입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데이케어 같은 경우도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시간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 데이케어룸 입원료 산정할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본 진료로 입원해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간호관리료 차등제죠. 그래서 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인력 확보를 이제 그 권장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이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병동에 준해요. 그래서 일반 병동의 직전 분기 병상 수 대비 그 병동의 간호사 수를 이제 급에 따라 가지고 가산해주는 이런 제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상급 종합병원하고 종합병원이나 병원이 좀 다르죠. 그래가지고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이 6등급이에요. 예, 기본이 6등급.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간호사의 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간호사의 수는 뒤에서 잠깐 볼 거고요. 일단은 상급 종합병원은 6등급까지 있어서 6등급은 그냥 소정 점수에다가 한 등급씩 올라갈 때마다 10%씩 예, 가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1등급인 경우에는 이제 1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자 수 대비 간호사가 2명 미만일 때 이제 1등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간호관리료를 차등하게 되는 거고요. 자, 종합병원이나 병원 같은 경우는 6등급이 기본 점수인데요. 6등급 이하인 7등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감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의원급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이제 종합병원 병원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원급이라든지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7등급에 해당하는 간호사 수라고 하더라도 그냥 6등급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 취약 지역 있잖아요. 예, 의료 취약 지역으로 된 곳은 이제 그 간호사 수가 6명 이상, 그러니까 환자 수 대비 이제 환자가 6명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냥 6등급으로 준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나머지 종합병원이나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자 6명을 이제 간호사 1명이 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7등급이 되는데, 서울이나 이제 광역시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5%를 감산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2%를 감산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같은 경우도 심심찮게 시험에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간호사의 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이제 환자 수 대비, 그러니까 환자 2명에 간호사 1명,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제 1등급에 준하게 되는 거고요. 종합병원이나 병원 같은 경우는 2.5명당 1명.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상급 종합병원 말고 종합병원이나 병원의 기본 간호사 수는 이제 2.5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1등급에 준하는 거고요. 자, 7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자 6명을 이제 간호사 1명이 봐야 되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7등급이 돼서 감산을 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일반 그 입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고요. 우리가 뭐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라든지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든지 소아 중환자실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ICU에 해당하는 간호관리료는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그냥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5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이요. 1등급이 되려면 0.5명당 간호사 1명이 돼야지 1등급이 이제 돼가지고 이렇게 가산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호관리료 차등제도요. 그 일반 입원에 해당하는 그 간호관리료냐, 상급이냐, 아니면 병원, 종합병원이냐, 그 다음에 ICU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달라져 있구나. 그리고 기본적인 거는 일반 입원실 기준 해가지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그 진료료에서 보시면 응급의료 관리료가 있는데요. 응급의료 관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내원한, 그러니까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응급의료 기관이 있었잖아요. 그 내원한 환자 이제 첫날에 한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응급의료 관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진찰료와 함께 이제 산정할 수가 있는데 얘는 종별 가산율이라든지 야간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응급의료센터라든지 중앙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역 응급의료센터라든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데 그리고 또 응급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야간의 이용률이 더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간 가산율 이런 것들은 따로 적용하지 않고요. 또 응급의료 관리료는요, 응급 증상이나 응급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하는 환자에게만 산정한다. 그러면은 응급이 아닌데 응급실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 100대 100 전에 환자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관리료가 있는데요. 의약품은 이제 외래 환자냐, 입원 환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외래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내복량 조제 일수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 조제 일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급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 환자 같은 경우는 방문당으로 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외래 환자는 의원이냐 병원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고요.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입원 환자 기간 중에 이제 투약을 하면 투약 일수에 따라서 산정을 한다. 그래서 조제 일수냐, 투약 일수냐에 따라서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냐, 입원 환자 의약품 관리료냐 이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방 쪽 있잖아요. 예, 한방 쪽 같은 경우는 의약품 관리료를 따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송료가 있고요. 기타 진료료에서는 회송료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의료 전달 체계에서 2단계 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기관으로 보낼 때 회송했을 때 들어가는 이제 그 정보 제공하는 거에 대한 그 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뭐 진료 기록부 같은 거 복사해서 갈 때는 요 복사에 소요될 비용은 이제 그 가입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협의 진찰료는 앞에서 제가 잠깐 했었어요. 네, 그래서 입원하는 기간 중에 이제 그 컨설테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은 5회, 그러니까 이제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요. 5회, 종합병원은 3회, 그리고 병원은 2회, 그리고 의원은 아까 앞에서 했었죠. 1회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협의 진찰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담당 의사가 컨설팅 페이퍼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컨설팅 페이퍼가 이제 무슨 과에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30일에 준해 가지고 횟수 같은 것도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만성질환관리료라고 해가지고, 우리 만성질환관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급에서 이제 그 만성질환관리료를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만성질환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는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고혈압, 당뇨뿐 아니라 심장 질환이라든지 신경계 질환이라든지 뭐 간 질환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이 만성질환 관리료는 우리 이제 KCD 있잖아요. 표준질병 관리에 해당하는 그 질병 코드에 해당을 하면은 요 만성질환 관리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해당이 되는 게 연간 12회 이내가 되는 거고요. 월 2회 이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해갖고 1년에 12번을 받으시게 되는데, 한 달에 2번을 받게 되면 이제 연간 하면 이제 12회 이상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조절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문병원 관리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문병원 관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 관리료가 있고 입원 관리료가 있어요. 그래서 입원 관리료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분야별로 소정 점수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이렇게 전문병원 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데, 입원 관리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분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1분야냐, 2분야냐, 3분야냐에 따라서 소정 점수가 산정이 되는 거고요. 외래 관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가 안과나 이비인후과로 이제 지정을 받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신청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과나 이비인후과 진료에서 외래 관리료를 이제 그 전문병원 관리료로 받으려면 이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뭐 이런 것들, 뭐 심장 통합 진료료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각 전문의가 뭐 내과적 시술, 외과적 수술 이제 같이 이제 통합해서 진료를 했을 때 받는 게 되는 거고요. 감염 예방 같은 경우도요, 예, 등급이 이제 1등급, 2등급 선정이 되면은 이제 가산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의료의 질 평가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급에서 요 5가지 영역에 해당해서 이제 그 산정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의료의 질 평가 지원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해당이 되면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입원료가 있잖아요. 얘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제 입원료 같은 경우는 의학관리료, 그 다음에 병원관리료, 그 다음에 간호관리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입원관리료에다가 그 간호관리료가 빠지고 간호간병료가 따로, 예,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산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조금 더, 네, 그 입원료를 높게 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우리는 이거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간호 방문료가 있죠. 가정간호 방문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사나 한의사가 그 담당 지시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지시서를 쓰면 그거에 맞춰서 가정 전문 간호사가 이제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이제 뭐 그 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요. 자, 보시면 그 가정간호의 범위 보시면, 네, 간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투약이라든지 주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특히 또 뭐 검체를 채취하고 운반하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요 가정간호 범위에 해당이 된다. 자, 가정간호는 이제 이게 가정 전문 간호사이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 검체 채취라든지 운반이라든지 투약
주사 이런 것들은 이 처방의 유효기간이 90일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 우리 의료기관은 가정 간호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 가정 전문 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정 간호에 대해 해당하는 기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법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기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5년의 보관 기간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는 방문당이에요. 방문당인데요. 이제 뭐 만 1세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문당에다가 20%를 가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대상자 집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할 때 이제 2명의 그 가정 간호사가 갔다라고 하면 50%를 가산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가정 간호 방문료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1일당으로 산정을 한다. 네. 그리고 얘도 그 야간 같은 경우는 50%가 가산이 돼요. 예. 그러니까 앞에 일반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이 가정간호 방문료는요, 연 96회 한해서 산정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기본 진료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기본 진료료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문제 한번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휴일에 외래 초진 진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진찰료 산정 방법이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우리 진찰료는 그 초진 진찰료 플러스 외래 관리료 였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공휴일이기 때문에 30%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번 진찰료 산정에 있어서 야간 진찰 시에 시간과 기본 진찰료 가산율이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길 9시까지 해가지고 그 야간 진찰료 같은 경우는 가산금이 30%죠. 네.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는 그 18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9시까지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30%였는데 여기서 맞는 거는 여기 3번에 해당하는 토요일 산정에서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의원급이나 병원급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가 이렇게 20시부터 그 다음날 07시까지 기본 진찰료 같은 경우는 진찰을 받았을 때 몇 퍼센트 가산하느냐, 우리 100%였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의원급이나 병원급 만 6세 미만 같은 경우는 야간 이제 심야 진료를 하게 되면 100% 가산을 하게 되고요. 자, 4번 토요일 16시에 환자에게 실시한 행위 중에 가산이 되는 항목은 자, 진찰료죠. 그죠? 진찰료 같은 경우는 야간 그 가산금이 붙게 되는 거고요. 자, 5번 기본 진료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정답은 1번. 평일 같은 경우는 18시부터 그 다음날 09시까지 진찰을 하게 되면 소정 점수의 30%를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입원료 체감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입원료에서 그 입원료 포함되는 거는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였었는데 3번에서 보면 퍼센트가 틀렸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면 내과 정신질환자 만 8세 미만 같은 경우는 소정점수 25%가 아니라 그죠? 예, 30% 가산하는 게 있었고요. 자, 문제 6번 진찰료에 야간 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착시간 기준이죠. 도착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9시 10분에 병원에 도착했다라고 하면 야간 가산 퍼센트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진찰료 선정 지침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정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초진 환자라는 거는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대상자로 우리가 초진 환자라고 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 진찰료를 1회만 산정해야 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요 1, 2, 3번은 이제 1회만 그 산정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쭉 나왔고요. 여기 4번 보시면 동일한 상병에 대해서 2인 이상의 의사에게 자, 여기 보시면 다른 날에 진찰을 했다라고 하면 각각 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9번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보호자가 내원해서 상담한 후에 약제나 처방전을 수료한 경우에는 재진료의 몇 퍼센트만 산정한다. 자, 2번 50%를 산정한다. 네. 자, 그 다음에 10번 소정 입원료의 30%를 가산할 수 없는 경우는? 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문제 5번에서 보시면 4번에 내과질환, 정신질환자 그리고 만 8세 미만 소아 같은 경우는 소정 입원료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5번 문제풀이 했을 때 나왔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그래서 만 70세 이상의 노인 환자는 이제 요 30% 가산하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 같은 경우 조금 그 이론적인 거 공부하는 거하고 문제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것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에 해당하는 기본 진료로 문제는 조금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